문재인이 코로나와 관련해 희망적인 발언만 내놓았다 하면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K방역 홍보는 선진국, 코로나는 후진국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엔 안전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이동 통제 강화 등 인권 탄압에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페루 국립보건원이 중국의 코로나 백신 시노팜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임상 참가자 중 한 명에게서 다리가 마비되는 부작용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이 지인들과 식당에서 술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입니다. 윤미향은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이 자리에 길할머니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미향은 할머니들 피 빨아먹는 흡혈 좌파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린 아이의 경우 13평에서 2명은 키우겠다는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6평짜리에서 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는 문재인은 키울 아이가 없는 관계로 김정숙과 문재인 딱 2명이기 때문에 13평의 절반인 6평을 제시한 것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이 속속들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이 이 법이 장난감이냐며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며 문재인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소중한 비판을 아끼지 않은 크리스 스미스 의원님께 Thank you so much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성한 소식과 함께 따뜻한 한 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뉴스를 듣다 보면 열불이 터져서 얼어붙었던 몸도 금세 따뜻해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은 일관성 없는 정부 대책으로 일방적 총알바지가 되고 있고 기업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은 기본권과 일정 부분의 자유마저 빼앗긴 생활을 계속해야 했지만 정부의 지침을 군소리 없이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되도록 모든 사회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했죠. 이 말이 나온 게 지난 11일이었는데 이 말이 있기 전 불과 이틀 전인 9일 문재인은 긴 터널의 끝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써가면서 정부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문재인과 반대되는 말을 하더니 이제 국민들 보고 모든 사회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정부 방역 수칙을 국민이 제대로 지켜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못 막는 상황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 일본 등에선 곧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 1,000만 명분을 1차 도입한다던 백신 제품은 임상시험 차질로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도 하죠.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이런 게 바로 국정감사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난 1년 문재인은 여러 차례 코로나 종식을 자신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이 코로나 종식과 관련한 말을 내뱉을 때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믿기 힘든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문재인의 발언과 확진자 증감의 상관관계를 강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찍자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코로나 터널의 끝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에 나온 사과 발언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2월과 3월, 10월에도 연이어 낙관하며 희망을 강조했으나 외래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앞서 문재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5일 후에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나타나며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서울 구로 국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도 했으나 곧장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희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K방역 홍보에는 1,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국, 미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확보하고 이미 접종에까지 들어간 백신이 우리에겐 없다며 아직 임상시험도 통과 못한 백신만 기약 없이 기다리며 언제 접종이 될지 감감무소식인 것이 홍보는 선진국, 코로나는 후진국인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중동 고위급 안보협의인 마나마 대화기간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의 대담에서 코로나19가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더욱 폐쇄적으로 되고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한 토론 없이 최고위급의 결정만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도 약간 이상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었죠. 자, 그러자 김여정이 직접 나서며 우리 비상 방역 조치들에 대해 주제 넘는 평을 했다. 두고두고 기억하고 계산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제처럼 김여정의 화를 이끌어낸 게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의 신복 중 한 명인 강경화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요 며칠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강경화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북한의 비난 담화 이틀 만에 유엔 안보리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강 장관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엑스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강경화도 문재인 임기 말 엑스맨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 소식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이 주민들의 이동 통제 강화 등 인권 탄압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안보리 이사국 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본도 성명의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성명은 북한 정권은 세계적 팬데믹을 자국민들의 인권을 더욱 탄압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와 연관된 처형이 증가했다는 의혹과 수도 안팎의 이동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것에 깊이 충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명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함으로써 그들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이 악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자 올해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이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하려 했으나 공개회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얻지 못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의결하는 안보리 차원의 문제 제기는 북한으로선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성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아주머니가 아직도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는 듯한 행세를 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윤미향은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SNS에 지인들과 식당에 모여 술잔을 부딪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윤미향은 이를 두고 길어놓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생일을 기념한 자리라는 기상천외한 해명을 했습니다. 정작 길어놓 할머니는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생일에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인 것도 어이가 없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란 듯이 술 파티를 하는 사진을 본인 스스로 올렸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비난을 퍼부어야 할지 그냥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도덕적 개념이 전혀 없는 윤미향에게 당연히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겠죠. 강혜국 기자가 그 비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어놓 할머니에게 총 7,9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기부하고 증여하게 한 준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은 최근 지인 5명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짠하고 건배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뻔뻔스런 윤미향은 해당 게시글에서 길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 여자 얼굴만 봐도 무서운데 이런 글을 쓰는 걸 보면 무서움이 배가 됩니다. 남양 특집 공포 영화는 저리 가라입니다. 그래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어놓 할머니를 언급했지만 정작 길할머니는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비난이 일자 윤미향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윤미향은 12월 7일 월요일은 길어놓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서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와인 모임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희 국민의힘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람이라며 이 자리는 정작 생신인 길어놓 할머니를 뺀 생신 축하 자리라고 한다. 재판 진행 중 난처한 상황에라도 접했나. 기소 직후 영상으로 활용한 길 할머니를 그것도 확진자가 1,000명을 향해 내달리는 이 엄중한 상황에 왜 또 내세우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용할 것이 남아있는 건가 묻고 싶다. 길 할머니에게 전달됐어야 하나 가로챘다는 성금, 돌려는 주었나라며 운동권의 물주로 불렸던 정의기억연대의 전 대표로서 윤 의원에겐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나 보다. 부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당 원내대변인 또한 윤미향이 길어놓 할머니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성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길 할머니다라며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미향을 뇌리에서 지우고 싶다라며 더는 이런 소름 끼치는 논란으로 국민이 이름 석자를 떠올리지 않도록 자중하고 자숙하시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인 김남은 씨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윤미향의 SNS를 캡처해 올린 뒤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라며 100번 양보해서 꼭 해야 하는 모임이었다고 하면 사진은 올리지 마셔야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도 각종 기념일, 송년회 심지어 결혼까지 미루고 축소하고 난리가 아닌데 꼭 이렇게 하셔야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윤미향이 모임을 가진 날짜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길어놓 할머니의 생일은 음력 10월 23일로 올해는 12월 7일이었지만 윤미향이 모임을 가진 날짜는 4일이나 늦은 11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1일날 와인을 마신 것은 길 할머니와는 1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어떻게 인간이 산 사람을 맥가이버 칼이나 진간장처럼 지산의 편의를 위한 만능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 진심 욕이 아깝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도 저희 귀한 욕이 아까운 관계로 윤미향에 대한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내쫓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윤미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더 강하게 느낄 뿐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지난 주말엔 코로나 확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문재인이 현재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와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한 변창흠과 함께 44제곱미터 13평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찾았는데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해 우리 국민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3평짜리 집에서 아이들 키울 수 있죠.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부부들
북한 공산당처럼 우리 아이들 거지같이 키우고 싶은 거 아닙니다. 문제는 질 좋은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부모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경남 양산에 궁궐 같은 저택을 마련해 놓은 문재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데, 비난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질문을 한 것이었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 문재인의 질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이 네라고 하면 다 질문이 되는 건가요? 문재인이 혼자 한 말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해 주느라 네라고 했겠죠. 그리고 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질문이 가능하던가요? 아이 2명도 키우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건지요. 설사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13평에서 아이 2명을 둔 내 식구가 살 수 있냐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이 국민들을 얼마나 인민 취급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 이건 또 무슨 달나라 같은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늑하다는 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 때 쓰이는 형용사이죠. 문제는 색감이나 재질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을 공간 배치, 즉 구조에서도 느낄 수 있나 봅니다. 좁은 공간을 무조건 좋게 표현하려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튀어나왔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한 번쯤은 걸러줄 수 있는 필터 장착은 좀 하셔야겠습니다. 문재인의 이 거지 같은 발언에 야당은 물론 부동산 커뮤니티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청원으로 유명세를 탄 진인 조은산, 그리고 문재인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비난은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강혜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당 의원들 비판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당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신혼부부의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100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가라며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변창흠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안병길 국민의힘당 의원 역시 이날 새벽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회 무제한 토론 중 대통령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국민은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갖고 살고 싶다는 것이다. 13평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 하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하신 말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곽상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13평 임대주택 가서 살고 대통령은 795평 전원주택 가서 사는 나라라며 대통령이 된 이후 내세울 업적이라고는 전무하지만 개인적 이익을 대놓고 챙겨 드시는 것은 탁월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현장 사진을 보니 3명으로도 꽉 차 보이는데 어떻게 아이 2명과 엄마 아빠까지 4명이 살 수 있나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30대 가장으로서 심우칠조를 썼던 진인 조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3평짜리 임대아파트에 20살의 나를 포함한 성인 가족 4명이 살았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은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 그 이후의 삶이라며 세상에는 수많은 욕구가 강물처럼 흐른다. 단순히 난방이 되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나의 욕구를 넘어 더 넓은 집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 바다뷰를 그리는 어느 누군가의 욕구, 더 좋은 학군지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 모든 걸 떠나서 그저 소박하기 짝이 없는 내 집 마련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내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왜 자꾸 임대주택을 홍보하며 강요하냐는 것입니다. 한편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의 뼈 때리는 시원한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들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2부부만 살 테니 퇴임 후 사적 크기는 13평의 절반인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정확하고 상식적으로도 참 올바른 청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 주택임대 사업자를 압박하는 대책을 연일 내놓은 가운데 시행되는 대책에 대해 말을 바꿔 또다시 임대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의무화된 부기등기 추가 기재를 기준에 온오프라인 가능해서 오프라인만 가능으로 당일에서야 변경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했던 사항을 갑자기 등기소로 직접 와서만 할 수 있다고 하니 임대인들 화가 날 만도 하겠죠. 더욱이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말입니다. 어제 13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는 민간 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행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창이 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소재한 관할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해당 등기소를 방문해야 해서 임대인들의 번거로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령 주요 내용을 9쪽에 걸쳐 실명했습니다. 이 중 8쪽에는 온라인 대법원 등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시행 열흘 전 버젓이 내놓고 갑자기 바꿔버리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민간 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 등기를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6개월 만에 과태료 유언까지 떠맡는 의무를 지게 하는 동안 정부는 온라인 접수조차 준비를 안 해놓은 셈입니다. 더군다나 신규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8년짜리 임대주택을 등록해야 50%에서 7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종전엔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슬쩍 포함을 시키면서 일정이 단축됐습니다. 연말까지는 딱 2주일이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불편은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 더욱 가중되게 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역 간 이동 자제는 물론 바깥 외출 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나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임대사업장의 경우는 부기등기를 하러 나가지를 못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건지 혹시 벌금을 걷기 위해 일부러 인터넷 접수를 못하게 갑자기 바꿔버린 건 아닌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돌대가리 같은 정부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대구에 있는 물건을 등록하러 꼼짝없이 대구까지 내려가게 생겼다며 정부가 법도 맘대로 바꾸고 공식적으로 내놨던 입장도 바꾸니 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살지만 서울에 물건을 둔 이모 씨는 지금 이 시국에 등기 접수 하나 하자고 서울까지 다녀와야 하는 거냐며 내가 20년 가까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은 본인들 입맛에 맞춰 쏙 바꿔버리는 정부는 살다 처음 본다고 한탄했습니다. 페루 국립보건원이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시노팜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임상 참가자 중 한 명에게서 다리마비 부작용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루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은 시노팜 접종 뒤 길랑발의 증후군을 나타냈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은 말초신경에 염증이 발생해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나타나는 증세인데요. 페루는 자국민 중 지원자 약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시노팜 백신 임상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페루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등 6개국에서 시노팜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아랍에미리트는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노팜 백신 임상 결과 86%의 면역 효과를 확인했다고 지난주 발표했지만 부작용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선임의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결국 밀어붙였죠. 쟤는 여당이 공수처 설치 명분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당은 공수처가 정권 입맛대로 수사를 하는 권력 유지 도구가 될 거라는 야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그 근거로 야당의 비토권을 내세웠습니다.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공수처는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될 거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작년 12월 말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지만 그러던 여당이 이제 와서는 법을 고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것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매우 막강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 검찰총장을 비롯해 웬만한 권력기관 수사를 도맡아 할 수 있죠.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 수사를 무기로 모든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법을 야당 동의 없이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를 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강행 이후로 야당의 비협조를 꼽았습니다. 야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공수처 출범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법 개정이 통과되기 전 협상을 주도했던 조영 원내대표 말은 달랐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휴일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내려꼽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만큼 이제는 협상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판단하에 이르렀다며 협상 막점 마크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비공개로 진행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려 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아서 부득이 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정되기 전의 법에 의해서도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었고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서 민주당의 개정 주장이 근거 없고 자신들 마음에 맞는 공수처장을 심어 넣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뿐이라는 점을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사 출신 후보의 난색을 표한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제안한 법관 출신 공수처장 안을 일단은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더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검사 출신 후보에는 난색을 표시한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공수처장으로 법관 출신이 어떻게 했냐고 타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에서 추천된 인물 외에 법관 출신 후보자를 여러 명 제시했고 우리는 이 가운데 몇 명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구성되고 단 한 차례의 후보 추천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추천되었던 후보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에서 중용되었던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에 대해 언급했는데
박 의장이 사실상 법 개정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2월 11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잡힌 상황에서도 박병석 의장은 시행하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여야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수처장에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중재를 계속했습니다. 박 의장께서도 여야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법관 출신 후보 여러 명을 제안하였고 저희들은 많은 숫자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처음부터 낙점했던 인물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태세라며 끝까지 경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여야 협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처음부터 낙점했던 인물을 그대로 공수처장에 임명할 태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력 핵심을 수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담대한 수사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공수처장 선출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이 과연 지켜지는지 감시하겠습니다. 공수처를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만들려는 권력의 음모를 막아내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정치적 예의에 어긋나고 불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 순위에 새롭게 진입한 국내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국제 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10년간 경제 전문지 포브스 선정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국가별 신규 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 기업 11곳, 미국 기업 9곳, 일본 기업 5곳이 진입했지만 한국 기업의 신규 진입은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 단 한 곳만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발표된 순위에서 미국 기업 37곳, 중국 기업 18곳, 일본 기업 8곳이 글로벌 100대 기업에 속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4차 산업혁명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어 혁신 강국과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산업 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지인들을 만나면 대화 소재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출범 전부터 말들이 참 많았었죠. 비상시국에 당을 외부인에게 맡겨서 되겠느냐에서부터 문재인 정권 탄핵의 1등 공신, 심지어 그의 오래전 과거 전력인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람이란 소리까지 나오는 등 비대위를 구성하기도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결국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어느덧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빠르게 당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보수정당을 중도정당으로 포지셔닝했고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마치 당을 사당화시키더니 최근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한답시고 전력을 다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서야 할 시기에 당내 분란만 초래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는 말 그대로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맞아 당을 추스르고 또 정상화하는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월권 행위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바들이 문재인에게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던 것처럼 문재인과 이름 끝자가 같은 김종인 위원장도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당을 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김 위원장이 특정 인물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이 속속 출마 선언하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정식 집에서 김근식 교수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김근식 교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김근식 교수에게 기성 정치인이 아닌 뉴페이스의 경선 참여가 흥행을 이끌 수 있다는 점, 당의 중도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점, 전투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김근식 교수에게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올해 9월 김근식 교수에게 직접 대변인직을 제안할 정도로 친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7일에는 구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당무감사에서 대거 교체 대상으로 권고됐지만 김근식 교수는 제외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김근식 교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근식 교수는 해당 언론과 통화에서 서울시장 출마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뒤 제안을 받고 당의 승리를 위해 고민 중이라며 내년 서울시장은 1년짜리 보궐이기에 최우선 순위는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주자 인기도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열린민주당 최강욱은 급기야 검사 판사가 사직 후 1년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죠. 사실상 윤 총장 한 명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일명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는 우스운 이름이 붙여졌는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집권 여당엔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건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속상한 일이고 저는 슬픈 감정마저 느낄 정도로 마음이 참 찢어지게 아픕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은 최강욱을 향해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이냐며 법 만드는 일을 소꿉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최강욱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속 시원한 발언을 강혜국 기자가 전합니다. 최강욱이 지난 11일 발의한 법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 2년을 채우면 2022년 3월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윤 총장 출마를 막기 위한 법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장난질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권이 권력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적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고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또 최 의원 논리대로라면 대선에 도전하고자 국정 핑계대고 돌아다니는 국무총리는 최소한 퇴직 후 2년까지는 출마를 막고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기웃거리는 장 차관의 출마도 막고 경찰관과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라며 초등학생이 들어도 쉽게 이해되는 명확한 논리로 최강욱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난질 수준의 엉터리 법안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면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평등권마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검사와 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선거 90일 전에만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와 판사만 규정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도 창피하다며 이런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다. 그러니 날린 법안, 누더기 법안, 날치기 법안이 마구 통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말대로 이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에 집권 여당 수장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차기 대권주자 경쟁 상대 구도를 띠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낙연 대표는 최강욱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에 대해 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외이긴 하지만 눈구렁이 같은 이낙연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온 건 윤석열 죽이기 논란에 일단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어제였던 13일 이낙연은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이 발의됐는데 민주당이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엿듣지 못했지만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론 얼마나 찬성하고 싶을까요? 자신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상대가 윤 총장이니 말입니다. 국회에서 5.18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지만원 박사가 다행히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 1부 정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3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들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진태 전 의원 등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만원 박사에 대해서도 5.18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라는 큰 산에 가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한 법이 하나 있죠. 자, 바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인데요. 국내법이긴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미국이 심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인권단체에 이어 미국 의회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면서 그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자, 심지어 한국을 미 국무부의 워치리스트, 즉 감시 대상에까지 올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이 문제가 한미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심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와 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전면에 나선 이는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 의원입니다. 그는 20선의 중진으로 39년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홈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인권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내놓은 비판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은데요. 크리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며 이 어리석은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종교의 자유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방인 한국의 입법에 대해 미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찾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에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앞서 10일에는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모르스단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고, 지난 5일에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 인권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7,400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84표 대 반대 13표로 가결됐는데 앞서 하원도 찬성 355표 대 반대 78표로 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군의 감축을 시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의원 3분의 2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법안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날 표결에서 이미 찬성표가 3분의 2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음침한 새벽 시간에 출근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관위, 코로나 속에서도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간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군포 물류센터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물품 보관 창고에 수상한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애국 시민들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종이의-TV, 미디어A 등 유튜버들은 부정선거 관련 소송의 증거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군포 물류센터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새벽 2시에 작업을 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오후 2시가 아니라 오전 2시입니다. 이들은 이를 감시하기 위해 천장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군포물류센터 C동 4층 내부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어 내부까지는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이미 10여 명가량의 작업자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9인 이상의 시위도 못하게 하는 마당에 얘네들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떼거지로 야밤에 출몰해 비밀스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더욱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임직원들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이 한 작업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날 현장은 생중계한 미디어A와 종이의-TV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간 새벽 3시에 중요 증거물이 보관되어 있는 물품 보관 창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의 명령으로 재검표와 증거품 검증을 위한 주요 증거에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접근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판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에 이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7개월 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딱 한 곳에 대해서만 12월 14일 오늘 단 2시간의 증거 검증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4.15 총선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 원고대리인단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실시되는 검증에 대해 몇 가지 유감스러운 점을 밝히면서 부정선거 여부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12월 14일 검증기일에서 선관위가 준비해온 장비만 검증하자는 것은 지난 5월 중앙선관위의 일방적인 시연회 쇼의 반복이 될 뿐이라면서 선관위와 법원은 눈가림식 요식행위 검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비공개, 전문가 참여 제한, 2시간 졸속 검증 계획을 공개, 전문가 다수 참여, 시간 비제한 검증 계획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전면적이고 중립적인 서버 국제 감정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모두에게 힘든 연말연시가 될 듯합니다. 다소 어두운 사회 분위기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도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